당신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를 믿고 있었을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었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행동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겸손하던 그가 이제는 대화를 끊고 은근히 당신을 가르치려 들며 만나면 어쩐지 서열을 매기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를 바꾼 걸까요? 사실 돈이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권력과 재산을 부여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상위 그룹으로 설정된 사람들은 대화에서 타인의 말을 끊고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며 배려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대로 하위 그룹으로 설정된 사람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 수억 원을 벌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전처럼 허물없이 만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예전의 따뜻한 농담 대신 자산 이야기와 주식 전망만 늘어놓더군요.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더 분명하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변화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친절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웃는 얼굴, 다정한 말투, 세련된 행동 모두 연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의 태도는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느냐, 지키느냐, 더 욕심내느냐,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한국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작은 돈에도 눈빛이 변하고 갑자기 사람을 가려 대하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 있습니까? 평소엔 소박하던 이웃이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뒤 이웃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말을 아끼며 심지어 예전의 친근한 인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는 이런 사례를 TV 뉴스나 실제 생활에서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 변했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미리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이 작은 성공을 거두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투의 높낮이, 약속을 대하는 방식,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잘 나갈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려울 땐 많은 사람이 동정과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거나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야말로 평생의 벗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비추는 절대 왜곡되지 않는 거울.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여전히 따뜻하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변 사람들의 돈 앞에서의 표정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 결정짓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겉으로는 절약하고 검소해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게만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주죠. 저 사람은 재정 관리가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남이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표정이 굳어지고 작은 모임에 회비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면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단번에 결제하거나 고급 호텔 스위트를 예약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작은 돈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돈도 나누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젊었을 땐 자기중심적인 소비를 그저 개인 취향으로 치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인간관계에도 깊이 스며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A그룹에는 자신을 위해 $9를 쓰게 하고 다른 쪽 B그룹에는 누군가를 위해 $10를 쓰게 했습니다. B그룹은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작은 간식을 사서 나누었습니다. 하루가 끝난 뒤 조사해보니 B그룹은 자신이 돈을 쓴 상대방과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그 신뢰감은 여전히 유지됐습니다. 반면 A그룹은 친밀감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일부는 오히려 소속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타인을 위해 쓰는 작은 돈이 관계의 신뢰를 쌓는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은 그 관계를 내게 이익을 주는지 아닌지로만 판단합니다. 이는 결국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돈은 신중히 써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취미에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주변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는 이유를 100가지나 대며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고작 몇만 원의 꽃값조차 아까워했습니다. 대신 그 주 주말에 혼자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절약하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한국 속담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이웃이 당신을 위해 마음을 쓰는 사람일 때만 진리입니다. 이웃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자기 자신에게만 퍼붓는 사람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들의 지갑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당신 쪽이 아닌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소비 습관은 심리 상태와 연결됩니다. 임상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쓰는 소비 패턴은 즉각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성향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거나 배려하는 데 쓰는 돈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장의 쾌락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남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거침없이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자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절약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인색함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작은 돈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하나조차 아까워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돈보다 사람을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증거입니다. 그들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당신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빛나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공허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비는 필요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타인의 시선을 끌고 인정받고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려한 옷, 비싼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을 SNS에 올리며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셔츠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셔츠를 참가자들에게 골라 입히고 그 상태로 사회적 활동을 하게 한 겁니다. 명품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칭찬에는 과도하게 기뻐하고 무관심에는 쉽게 불안해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과시적 소비는 자존감을 높이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비교와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다. 저도 젊은 시절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오치겐첩 60대 분들 중에 퇴직금이나 사업 수익을 브랜드에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부러움과 찬사를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무엇을 샀는지와 얼마였는지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형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관계가 길어질수록 내 마음이 지쳐가죠. 실제로 과시형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곧이어 불안과 비교를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명품을 사고 잠깐은 기분이 좋아도 곧바로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입는 옷, 내가 타는 차로만 판단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70, 80대의 어르신 중에도 여전히 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남의 시선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이의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을 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서 자랑하거나 꼭 가격을 언급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남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순간 그들은 당신 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돈은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과시로 향할수록 그 속의 불안과 공허도 커집니다. 진짜로 사람을 평가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조용히 쓸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보십시오.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시작됩니다. 급하게 좀 필요해서 그런데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오랜 친구나 가까운 친척일수록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엽니다. 그동안의 신뢰와 추억이 우리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갚겠다는 말도 흐려집니다. 마치 기억조차 하지 않는 듯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심지어는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결국엔 연락이 끊어지고 남는 건 허탈함과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수천 건의 인간관계 사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않은 경우 93%가 1년 안에 관계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불편해져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고 실망과 분노가 쌓이면서 완전히 결별로 이어진 겁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크다. 이들은 약속과 책임, 관계의 무게를 경시한다. 저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2번이나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시절 직장 동료였는데 50만 원을 빌려간 뒤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믿었지만 몇 달 뒤 새 차를 타고 나타난 걸 보았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꺼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촌 동생이었는데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이후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가족 모임에서도 눈을 피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겁니다.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에서 방심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린다는 건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함께 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그 신뢰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원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끝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빌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묻습니다. 이 돈을 못 받아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는 기록을 남기고 가능한 한 증인 앞에서 주고받습니다. 누군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신뢰는 말뿐 아니라 행동과 절차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이 신호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 약속을 잘 지키는지, 작은 일에도 책임감이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돈 앞에서 드러난 그 사람의 태도는 다른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돈이 필요 없을 때 더 단단해지고 돈이 오갈 때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태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강자 앞에서는 호탕하게 지갑을 열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이용해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분 좋게 한턱 쏘면서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푼돈조차 아까워합니다. 그들의 소비에는 존중이 아니라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폴 핑크스는 한 연구에서 이런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한 명은 성공한 CEO, 다른 한 명은 평범한 노동자를 소개하고 자유롭게 기부액을 정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CEO에게는 큰 금액을,
노동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작동한 겁니다. 돈을 쓰는 방식 속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가치로 재고 있었던 거죠. 저도 젊었을 땐 이런 사람을 매너 좋고 세련돼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은 조건부라는 걸. 내게서 얻을 게 있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베풀지만 그 반대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끝나버립니다. 한국 속담에 벼슬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거지 앞에선 고개를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위와 연결 짓는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도 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들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로만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상대의 위치를 계산하고 이에 맞게 말과 행동을 조정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은 불안과 피로를 쌓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결국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되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진짜 존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순간에도 나를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벗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힘들어졌을 때 갑자기 차갑게 변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람은 애초에 관계를 투자로만 봤던 겁니다. 혹시 주변에 직함이나 배경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이미 당신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빛이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평가할 땐 그들이 누구에게 돈을 쓰는지보다 누구 앞에서 똑같이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중에는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도 있고 가능한 한 멀리 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돈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작은 돈도 기꺼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돈을 쓰는 사람을 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작은 돈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택시비 몇천 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10를 혼자 쓴 사람보다 누군가와 나눈 사람들이 6개월 후에도 3배 이상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작은 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둘째, 정말 필요할 때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친구가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 함께 추억을 만들 기회가 생겼을 때, 이때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보다 먼저 지갑을 여는 사람이 진짜 동반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순간에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쓰는 사람은 관계의 깊이가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필요할 때마다 다음에 하자, 아깝다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결국 그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돈 이야기 앞에서 솔직하고 투명한 사람입니다. 돈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변명하거나 침묵할 가능성이 큽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해 투명하게 대화하는 그룹은 1년 후 85%가 관계를 유지했지만
피하거나 숨기는 그룹은 절반 이상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진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침묵과 거짓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작은 돈을 나누고 중요한 순간에 아끼지 않고 돈 앞에서 솔직한 태도를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곁에 모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잘 읽지 않는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평생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시고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엄마, 애 하나 본다고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은퇴한 지 몇 달,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나만의 인생이 이제 막 펼쳐지려던 참이었다. 친구들과 가을 여행을 계획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했고 밀린 책들을 한 권씩 펼쳐볼 생각에 설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아내가 복직하게 됐어요. 주 3일만 봐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던 자신이 손주 하나 못 돌볼까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은 처음엔 행복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주 3일은 점점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맡기로 했던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다. 어느새 나의 달력은 병원 진료, 친구 모임, 운동 수업 대신 아기 밥 먹이기, 낮잠 재우기, 놀아주기로 빼곡해졌다.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손자를 안고 3시간 동안 달래다 온몸이 욱신거려 겨우 소파에 앉았다. 그때 들려온 말. 엄마, 체력을 좀 길러야죠. 그 말 속엔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었다. 단지 당연함만 있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경계를 넘어설 때 사랑은 서서히 소모되고 상처로 바뀐다. 도움을 주는 기쁨이 책임과 의무로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역할 혼선이라고 부른다. 원래 조부모는 부모를 돕는 조력자다. 그러나 육아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조부모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급 보육교사,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변한다. 쉬는 날도 보수도,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손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하루는 꽃이 핀 듯 화사했다. 새벽에 아이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작은 손이 할머니 손가락을 꼭 쥐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존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젖병을 들고 있는 시간조차 행복했고 아이의 첫 뒤집기, 첫 걸음, 첫 온가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주말이면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배워보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도 등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엄마,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죠?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다. 주 3일은 어느새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일하는 약속은 저녁까지로 늘어났다. 처음엔 2번만 일하고 했지만 그 2번은 끝이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자기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다.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에 보자로 미뤄지고 병원 예약도 이번 주만 참자로 취소됐다. 대신 달력에는 손주 예방접종 날짜, 이유식 시작일, 어린이집 상담 일정이 빼곡해졌다. 몸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손목은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는 자꾸 결렸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더 크게 벌어졌다. 손주가 낮잠을 거부해 2시간 넘게 안아 달래던 날, 온몸이 뻐근하고 어지러웠다. 겨우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이랑 노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이고 놀아주면 되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탁이 이제는 권리처럼 변해버렸다는 현실. 그 순간부터 돌봄의 의미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대와 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기대가 쌓이면 감사가 줄고 책임이 커지면 관계의 온도는 식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 그녀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 불씨가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서서히 무게로 변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웃으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아들의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묻어 있었고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미안함보다 일정 조율만 남아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하시죠? 엄마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곤란해요. 그 문장 속에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았다. 할머니는 점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면 마치 가족의 약속을 깨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니 나쁜 부모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옥죄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그 상처는 외부의 적보다 깊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와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된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게 됐다. 그 당연함은 처음엔 따뜻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사랑을 갉아먹는 칼날이 된다. 더 무서운 건 헬퍼 신드롬이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할머니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나이에 손주도 안 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하지만 헬퍼 신드롬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죄책감과 의무로 움직이는 사랑은 결국 지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조부모 10명 중 7명이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신체 통증, 고립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신이 딱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매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방치하면 그 사랑은 곧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그 대가는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 피곤하네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피로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통증으로 변했다. 손목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염증이 생겼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 조부모 중 손주 돌봄을 장기간 한 사람의 관절 척추 질환 발병률은 동년배 평균보다 1.8배 높았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육아 참여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비율이 일반 노년층보다 현저히 높았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마치 자기 몸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랑 놀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 보면서 운동도 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네가 힘든 건 내 탓이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를 맡기는 쪽은 편하고 당연하지만 맡는 쪽에 희생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 인사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 상황은 심리학에서 소모품 인식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자원은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이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면 병원비와 고통만 남을 뿐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 잠깐만 참자는 말은 결코 잠깐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번 주엔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두자. 내 검진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하자. 그리고 그 날짜만큼은 어떤 부탁도 받지 않자.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삶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대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부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할머니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기간과 요일 정하기였다. 주 2일 오전까지만.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처음에는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이기적인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매일 봐줄게. 다음 달부터는 주 2일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경계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로 할머니는 작은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었다. 식사 대접, 문화센터 수강권, 혹은 교통비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수고에 대한 존중이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계속 기꺼이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피곤한 날은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말했고, 허리가 아픈 날은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할머니도 감정과 몸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했다. 이번 주는 어려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핑계를 덧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다. 설명을 덧붙이면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경험으로 배웠다. 거절은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피곤 속에 묻혀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손주를 보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도 살고 있구나. 이제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결심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빠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했다.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과 내 시간도 소중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사고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일제 보육, 그리고 동네 부모들이 순번제로 아이를 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 심지어 시터 매칭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보육 도우미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찾아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자 할머니의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갔다.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 안에서 자신의 경계와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다시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도 부활했다. 봄이 오면 제주도로, 가을이 되면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 여행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최소 4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이 4시간은 짧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손주를 보는 날에도 이 4시간은 지켰다. 아들을 설득해 시터를 잠시 부르거나 며느리가 퇴근 후 시간을 조율해 주도록 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낯설어 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바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오자 그들도 조금씩 적응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모되고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이제 손주를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훨씬 더 깊어졌다. 예전에는 피곤과 의무감 속에서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손주의 웃음이 다시금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길을 잃는다. 할머니는 이 말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이 손주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라는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기로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 가는 거야. 그 한마디 속에 지난 시간의 눈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빛 활주로,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5명의 시선. 불과 8일 전 같은 자리에서 출국하던 그날엔 웃음과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손에 들린 기념품 봉투만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뿐이었죠. 그날 저녁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 단톡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장씩 올라오던 사진과 메시지가 귀국 이후 단 한 줄에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잘 들어갔어? 라는 말 한마디조차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서 머뭇거리다 결국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수요일마다 만나던 반찬 모임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건 단 한 번의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듯 평소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보이지 않던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길 원했고, 누구는 늦잠을 자야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남기길 원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들은 처음엔 그냥 다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으로 변했고 결국에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행 4일째, 숙소 거실에서 나눈 짧은 대화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항상 내가 아침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라는 말. 이어진 변명과 반박. 그리고 차가운 침묵. 그 순간 5명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귀국 후 경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웃음의 무게가 얼마나 얇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 왜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은 나와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엔 시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 반찬 모임은 처음엔 단순한 모임이었죠.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고 누군가 김치를 담그면 한 통씩 나누어 먹는 소소한 정.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5명은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며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활달하고 추진력 있는 미자 언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개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그 말에 모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해외여행이라니, 그것도 친구들과 함께라니.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죠. 그때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모으기로 하고 전용 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요일 모임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이자 붙었네 하고 웃었고 비행기 사진과 숙소 후기가 단톡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한 활기가 그들 사이에 번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엔 600만 원이 쌓였습니다. 개인 경비를 조금씩 보태서 드디어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 8일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예약은 미자 언니가 맡았고 회비 관리는 꼼꼼한 숙자 언니가 책임졌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기대와 우정, 그리고 오래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경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젊었을 땐 가족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니. 그 마음은 다른 이들도 같았습니다. 5명 모두가 이번 여행을 우리 인생의 보너스처럼 여겼습니다. 첫날 밤, 호텔 발코니에서 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고 수영장 옆에서 칵테일 잔을 부딪히던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끊이지 않았고 휴대폰 카메라는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화려하고 설레는 시작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음을.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균열은 이미 천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미리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웃음과 기대, 그리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지만 여행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면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얼굴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말이죠. 여행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첫 번째 균열이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숙소 주방에서 영숙 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아침 준비는 맨날 내가 하는 거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자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잖아. 그 말에 미자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방 안의 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아침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리듬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 뜨기 전부터 움직여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게 편했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았던 차이가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여행에선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됩니다. 네 번째 날, 시장 구경 도중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숙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로 계산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되물었습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숙자 언니는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다른 거래야. 지금은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냥 대충 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 없어져. 순간 숙자 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돈 문제는 늘 그렇듯 민감합니다. 특히나 같은 금액을 모았더라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점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쯤 비싼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 돈을 아껴 가족을 위해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관을 건드리는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경자 씨가 기념품 가게에서 손주를 위해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 말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경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옷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서던 그녀의 눈갰 얇은 습기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여행이 끝나기 전 이미 관계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이 시작된 원인이 대단히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이렇게 사소한 차이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행은 그 금을 몇 배로 넓히는 돋보기가 됩니다. 여행 막바지로 갈수록 말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서로를 베었습니다. 피곤함과 더운 날씨,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자 감정의 여유는 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웃고 넘길 말도 이 상황에서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자 언니가 경자 씨를 향해 던진 한마디가 그랬습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샴샤리가 없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경자 씨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엔 차가운 파문이 번졌습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젊을 땐 장난처럼 주고받던 말도 나이가 들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삶의 무게와 쌓인 경험이 많아진 만큼 자존심과 자아도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의 과거 상처나 콤플렉스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에 대한 감정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조절 능력이 나이에 따라 점점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5명의 여행에서 이런 말들이 하루에 몇 번씩 오갔습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늦어? 그건 네가 원래 몰랐잖아. 그래서 네가 힘든 거야. 말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꾸 날카로운 파편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렌터카 아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낭의 바다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 바다를 함께 보며 웃고 사진을 찍던 첫날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엔 없을 거야.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관계는 큰 사건보다 작은 말, 사소한 행동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여행처럼 밀착된 상황은 그 과정을 단기간에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온 뒤 예전과 같지 않은 사이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친구 관계는 조금 떨어져서 오래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국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반찬 모임의 수요일이 다가와도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었지만 한 번의 여행이 남긴 파장은 생각보다 길고 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지만 관계라는 건 한 번 금이 가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감정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과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관계 회복, 탄력성이 젊을 때보다 낮습니다. 즉,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화해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아예 회복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변화하여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짜증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작은 다툼이더라도 며칠, 심하면 몇 주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수 있습니다. 여행과 같은 고강도의 밀착 상황은 이런 심리적 피로를 극대화시키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현실에도 많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에서 은퇴한 친구 그룹 20개를 대상으로 공동 여행 후 관계 변화를 조사한 결과 35%가 여행 이후 만남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생활 습관 차이와 금전 감각 차이였습니다. 나머지는 작은 말에서 생긴 감정 상함이었습니다. 5명의 여행도 그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각자의 인생관과 생활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한데 여행이라는 비좁은 무대에서는 그 차이가 부딪히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일요일 아침마다 단톡방을 열어봅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는 방. 여전히 지난 여행 전 마지막 사진이 맨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합니다.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물어봐 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도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시험대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추억 만들기가 아니라 때로는 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 나이대의 인간관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직접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요. 너무 멀면 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부딪힙니다. 첫째, 함께하는 시간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0, 80대의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이 더 중요합니다. 짧게 만나도 웃을 수 있는 사이가 오래갑니다. 반대로 장시간 붙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단점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행처럼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은 마치 돋보기로 사람의 성격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돈 문제는 반드시 출발 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할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지 않으면 여행 중에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 상함이 생깁니다. 셋째, 생활 리듬과 역할 분담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찍 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패턴을 존중하면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청소, 아침 준비, 장보기, 운전, 회비 관리 등은 사전에 서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쪽에 부담이 쏠리지 않고 서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농담이라도 넌 왜 그렇게 재미없어? 같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나이 들수록 부정적인 기억은 더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은 반드시 여행으로 시험해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커피 한 잔, 시장 골목 산책, 집 앞 벤치에서의 수다. 이런 소소한 만남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같이 걷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이 말 속엔 씁쓸함과 함께 진짜 관계를 지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평생 가는 인연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거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 곁에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의 거리는 지금 적당한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고 있진 않나요? 인생 후반부의 인간관계는 넓게보다 깊게, 오래보다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답입니다.